우리 거 버려야 될 거 많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과감 이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털고 닦아서 보고 그 정신을 되살릴 것이 있으면 정말 귀히 여겨서 되살리고 그런 바탕 위에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마음 놓고 해외에 가서 받아들여야 되고 오리지널로 외국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자생문화를 살찌워서 이 자생문화가 자꾸 자라고 거목이 된 것을 해외에 그 열매를 따서 팔아야 됩니다. 그게 문화수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 가공한 거를 수출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문화수출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많이들 지금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고, 어떤 동양화다, 서양화다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 속에서 그림을 그리되 반드시 우리 거를 먼저 터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문화적 변성에 의해서 해외에 발전된 우리보다 발전된 문화를 마음껏 그 위에 그 토양 위에 받아들여서 토착화해 우리 걸로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임임을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가장 실천 안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만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할 기회도 이제 앞으로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후학들이 더 강하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해야 되는 소임입니다만은 저는 항상 내가 어떤 현실의식을 갖느냐,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처해져 있는 공간, 또 내가 통과하는 이 시간, 이 시공을 통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저는 하나의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창작하는 사람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어떠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작품이 어떠냐 하는 것과 아주 직결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들은 철학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역사적 필링, 그러니까 역사를 인식하는 능력이 옳지 못하다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작품으로서의 그 시대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값싼 민족주의라든지 전통주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제 그림은 굉장히 동양화 우리 한국 미술의 자생미술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전통미술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땐 저는 아주 2단자 중에 2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전시로 우리나라의 진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독도를 그리면서 진경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한 것이 국전의 최연소 추천작가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양화를 저렇게 버려놓느냐. 그 버려놓는다는 이유가 우선 소재주의에서 제가 벗어났었거든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기는 양복 입고 앉아서 그 난방기구 누라지에다의 형광등 밑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림만 그렸다 하면 등잔불, 호롱불 그려놓고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200~300년 전 초가집을 그리고 앉아있느냐. 이건 뭔지가 맞질 않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몹시 불만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의 재료 기법이 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는 그 재료, 채색을 쓴다든지 또 그 벽지를 쓴다든지 종이를 쓴다든지 모든 이런 그 재료
이거는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화상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선택이거든요. 하나의 선택인데 그릇을 하나만 가지고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의 미묘한 그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풍부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화가가 얼만큼 재료기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좋은 아마 샘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재료기법이라는 것과 사람의 화가의 그 화상, 사상, 철학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저는 그걸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표현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작가가 많은 그 생각, 사의 이런 어떤 자기의 심중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침잠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그러한 결과물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진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종이에 그릴까 아니면 뭐 벽에 그릴까 화선지에 그릴까 이런 모든 걸 진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진료를 선택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칠하고 어떻게 바를까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할까 뭐 겉을 외화를 주로 해서 그릴까 이런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것이 이제 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철학과 사상이 우선해서 흘러넘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매질을 진료를 그러니까 재료를 구해야 되고, 그 진료를 어떻게 맞도록 그 기법을 구사하느냐, 이것이 방법을 구사하느냐 하는 것이 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마치 먹이사슬처럼 서로가 연관이 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응로 선생님을 형님하고 따라다니셨어요. 총각 때부터. 근데 그 아버님이 화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워낙 완고한 할아버님 때문에 화가가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이응로 화백하고 못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늘 저한테 그림 잘 그리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조금만 불평하시는 것이 있으면 화가 못된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을 어머니께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대상을 공부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물론 서양화예요. 그 아버님이 하신 건 어려서 일본 말로 아부라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오일 유화죠, 그러니까. 그 유화를 집에서 항상 다루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냄새 특유하죠, 아주 린스트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집에 그 칠면조도 기르고 거위도 기르고 뭐 금조도 기르고 이상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동물원처럼 많이 기르셨어요. 그리고 맨날 그걸 스케치하고 크로키하고 데상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저도 따라서 했거든요. 형님은 안 하는데 저는 그걸 따라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선생님이에요. 아버님께서 같이 붙여주시면서 네가 나보다 잘 그렸다 그렇게 또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하나의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돼 있는데 아버님이 그때 서양화를 하셨기 때문에 서양화인지 동양화인지도 저는 모르고 또 일본에 있는 호기난 그런 화가가 한 분 아버님하고 친구인데 항상 제가 그때 서산에 살았었어요. 아버님한테 그림 그리러 오면은 지금 말리포쯤 되는 것 같아요. 해변가에 가서 그림을 그리셔서 가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연화, 화이트, 징크 화이트를 그 어린 손에 따라가서 막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반죽해주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림에서 그거를 확신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생성의 그 근본적인 우리의 미학은 관용에 너그러움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해학도 소박한 것도 적당히
강이 일그러진 거를 그대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이것은 관용의 미학이다. 이런 아주 자신감을 제가 갖게 됐어요. 자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게 너무 자기까지 너무 용서를 해주는 바람에 요즘 부정적으로도 비칩니다만은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주의 시대의 이런 생산성과 물질주의와 이걸 연계시키면 이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예술성으로 이걸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가장 적당한 곳, 불과불급, 항상 여유를 두면서 양옆을 여유롭게 농연할 수 있는 이런 중간자에 쓸 수 있는 것,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용서가 없으면은 되질 않는 겁니다. 한두 끝도 없이 거기에 대한 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창호 문화도 그래서 생긴 것이고, 화선지 문화, 장판지 문화, 모든 문화가, 설치성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한 안안파기, 적당히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용서와 소통의 문화가 우리가 있었기에, 관용과 용서는 바로 상대방과 내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소통을 전제했을 때 용서라는 게 돼요. 그 사람과 소통 안 하려면 용서 안 합니다. 담 쌓고 살지.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이라는 건 이미 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소통은 우리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우리 대신년 보냈습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인 그리스도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니 뭐니 하고들 고부가 창출한다고 야단인데, 모든 미디어의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없이는 지금 아무리 지금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소통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신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식 같은 큰 무슨 이런 깊고도 심오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화가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처지, 이것을 내가 이해하지 않아서는 내가 화가가 될 수 없겠다 해서 제가 현실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학 때 특히 그 4.19 아주 앞장서고 부상도 당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자유당 때 저항적인 이런 것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랬다가 이제 동양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왜 생기느냐. 나는 고학을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나랑 같이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고, 아니면 마부들 말 끄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모델 쓸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바쁜데도 노동하다 말고 나한테 모델을 서주고 해서 저는 노동자 농민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16 바로 직후에 국전의 그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양화로 그런 소재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고구려 곧자만 얘기해도 꼭 빨갱이다 해가지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몰릴 때입니다. 고구려 연방제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또 주계장막으로 중국은 가볼 수도 없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노동자 농민을 그리면 공산주의 리얼리즘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의심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못 그리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GNP는 엄청 떨어져 있었고 우리들 생활상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동양화를 그리는 걸 보면은 너무 신선이었었어요. 예, 아주 부호스럽고 아주 선비스럽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경시대에 제가 막 그런 전신주, 철탑, 헬리콥터, 전기 기선 이런 거를 동양화에서는 정말 그 부드러운 물 가지고 그리기가 참 아주 지난한 것들이죠. 막 한강철교 이런 거, 아파트 이런 거 정말 직선 쫙쫙 된 거 그리기 정말 힘듭니다. 그 부드러운 물 가지고는. 그런데 그거를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우리 산천과
아주 잘 매치가 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껴요. 어떤 새로운 것도 이게 내 그림 속에 융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그림에 다른 산을 그린 자연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손을 벌려 용서에 소통에 손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아무 그림에나 철탑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 그림에 철탑이 싹 안기느냐? 안 안깁니다. 그냥 어떤 옛날 산수화에다가 한강다리 그려서 송신탑 갖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절대로 안 어울립니다. 이미 그 자연, 산, 폭포, 구름 이것이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종이 필치가 열려야 어느 것이 들어와서 인조물이 들어와도 헬리콥터가 지나가도 그 하늘에 그 구름의 터치가 맞아야 거기에 헬리콥터가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헬리콥터 빼고, 철교 빼고, 기차 빼고, 예, 다 현대물질 다 빼고 깊은 산중에 가서 산만 절간만 그려도 이미 그 고즈넉한 그 안개 낀 운에 낀 동양화 전통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 구도 안에는 현대를 모두 이 시대를 역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열렬한 가슴이 이미 필치로 작가의 가슴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뭐 현대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현대화고 그런 게 없으면 무슨 뭐 고대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고대 거를 그리고 아무리 자연을 그렸다 하더라도 작가의 마음이 열렸느냐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저의 진경시대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독도는 그냥 일개의 섬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그 해뜨는 남상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 혼을 다 그냥 뺏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새벽이 제일 먼저 동트는 땅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못 파가게 문화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이걸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독도가 일본 사람들하고 실강이가 붙으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치가들이 뭐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엔 사학자들이 반박을 하고 나서고 그러고서 또 잠잠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문화예술을 하는 나는 이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럼 이 역사를 살고 관통하고 있는 나는 뭔가 6.25 때 난 아무것도 아니고 5.1 파동 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고 독도가 저 지경인데 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럼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문화를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굉장한 자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독도를 그린 그림이나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찾으러 헤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본을 먼저 가서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타케시마를 그린 화가가 없어요. 일본에.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귀국을 해서 한국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도 없어요. 야, 그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도를 그 좋은 섬을 하나도 그린 사람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개인전 때 독도를 막 그려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때 와보시고서 야, 독도가 이렇게 아름다우냐, 독도가 이렇게 좋냐.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독도를 많이들 찾아가서 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또 26년이 지나도록 민중미술처럼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참여에 민감한 그런 작가들도 뭐 태어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독도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박물관장으로 있으면서 그 기획을 독도 역사와 의식 독도전을 지금 3회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도는 저에게 진경작품에서 원형상으로 돌아오는 여실한 다리를
그 외부 모양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 독도를 하나를 가지고요. 근데 아래 두 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원형상으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사실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이고 독도의 아주 근본적인 형상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아까 삼원법 말고 다른 법으로 그릴 수 없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면서 그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자간을 해낸 것이 내가 왜 여태까지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독도를 가서 내가 독도가 돼가지고 독도에서 작가 이종상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면 어떠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구미술이 선형상에 기반을 둔 어떤 그 조형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시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양의 미술은 근원 형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우어 피그라치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형상이 시시각각으로 어떤 그 변혁의 세계를 거쳐서 우리 눈에 그 경향이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간 그 개울을 두 번 지나가지 못하고 한 번 만난 사람 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의 변화를 보면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그 변혁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그림이냐 했을 때 상당히 필요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외형적인 변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 형상 이전의 그 근본적인 그 근원성에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원 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원 씨도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 안에 완전히 합일이 돼서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 아까 바꾼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군더더기 같은 것이 점점 없어지고 또 안에서 밖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부터 또 무슨 계절의 변화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이고 어떤 겉에 사소한 형태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림으로 점점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점 하나 찍고 말려는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앞으로 그림이라는 건 저는 평생 해도 제가 완성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완성을 한다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제가 제자도 안 가르쳤을 테고 자식도 안 낳았을 겁니다. 애비가 다 완성해놨는데 이제 나와 뭘 하겠습니까? 또 내가 다 완성했는데 제자는 가르쳐 뭘 하겠습니까? 제 아류가 될 아이들을 길러서 뭘 하겠습니까? 미완성을 아주 분명히 불을 보듯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아주 분명한 것은 제가 저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완성을 못한다는 데에 오히려 아름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미완의 아름다움을 제가 참 굉장히 즐긴다고 그럴까 오히려 그러면서 그 미완을 위해서 근원적인 형상을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제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정말 안 변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안 변하고 가는데 그 발자취를 보면 너무도 많이 변하는 거예요. 예. 그 남들은 이게 여러 사람이 개인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 전에 해왔던 그림들을 쭉 앨범을 보면요, 이게 한 사람이 걸어왔나 할 정도로 조잡하고 잡다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해낸 거고, 좋게 얘기하면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화가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생 실험하면서 헤매다가 미완으로 끝나는 게 화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말이 저에겐 다 합당한 말로 저는 아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 탓을 한다든지 자꾸 군더더기를 버리고 싶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의 일정이거든요. 그전엔 벽돌 쌓듯이 저기 쌓으려고 하려고 그랬고 그림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한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기적으로 저를 만드는 데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테크닉이 뭐 오원 장성업보다 더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는 사유가 안 돼가지고는 그림을 손끝에서 그릴 수가 없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에 머무르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공부를 제가 30대 또 아주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그저 뭐 많은 책을 읽게 되고 뭐 과학서니 철학서니 뭐 닥치는 대로 막 공부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유를 좀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그게 이제 제가 철학박사 학위까지 받는 지경에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원효대사를 그리기 위해서 껍데기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철학과 사상과 그 영적인 천상묘독을 해야 되겠기에 그분의 기신 사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도무지 영정을 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영 박사를 찾아가서 기신 사상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당신 같은 화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여간 강좌를 해 주십시오. 집안 어른이 되시니까 이제 제가 때를 썼죠. 그래서 그럼 실단다 철학부터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화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영정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무모하리만큼 시작을 했어요. 진짜 원효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것이 어떻게 비교미학하고 그 다음에 동양철학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코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 10년 만에 논문까지 쓰게 되는 이런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번개같이 스쳤느냐 하면 내가 내년이 한갑인데 저 성벽을 나한테 잠깐만 빌려준다면 저 성벽을 지상에 들어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막 뚱딴지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세계적인 아엠페이 같은 건축가도 그거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지하에다가 묻어두고 그냥 문화재로 관람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동양 화가가 어떻게 지상으로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그 다음에가 대희년 맞이 때문에 굉장히 그 평화,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이 전 신자기 때문에 많은 저에게 영향을 줬어요. 제 작품에. 저는 교회 미술 다르고 제가 일반 순수 미술 다르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제 생활이 늘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제 그런 종교적 무주관에서
그 전에 생각했던 원형상에 그냥 주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신주나 시대적 산물이 우리 자연 그 풍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용돼 들어오듯이 그렇게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제 그림에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구분을 저는 안 합니다. 않는데 그런 그 대희년 테마로 해가지고 병인양요를 일으켰던 강화도의 불란서 사람들이 그 극동함대가 와서 거기를 전부 문연왔던 그 성벽으로 치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본거장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강화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인 한국의 이 성벽을 보아라.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또 우리가 당신네들을 전부 참살해서 죽인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빌겠다. 이제는 주종간도 아니고 침략자도 아닌 상호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불란서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서로 소통해서 용서와 화해 속에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요. 지금 화단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양상을 복잡하게 인원도 많고 옛날 저희들 뭐 데뷔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또 새로운 신미술이 또 많이 들어와서 많이 달라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가는 어떤 자기가 처해진 지금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참으로 올바르게 해야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라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지향하면서 전부가 국제화하고 하는데 그 국제화 자체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문화 수입은 우리가 문화 접변성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 수입은 문화 수출이 목적이지 수입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수출을 하느냐? 보세 가공을 한 문화를 가지고 수출하느냐? 꺾꽂이 문화를 가지고 수출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토양에서 자라는 시상의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시상의 문화, 씨를 심어서 우리 토양의 뿌리를 받고 우리 기후에서 자라난 이런 자생성이 있는 나무를 해야만이 이게 경쟁력을 갖는 문화가 되는 것이다. 외래 꺾어진 문화에 지금 너무 매도되어 있는, 너무 매도몰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만 왜 탈피를 못하는 거기서. 그래서 마치 새로운 것은 전부 외부로부터 온다 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건 모두가 촌스럽고 전부 안 좋은 것 같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다는 이런 선입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